네, 지난 3월이었죠. 전염성 바이러스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자 그리고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종료될 수 있다는 발언, We are almost there이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월가에서 다시 한번 이 파우치 소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미크론이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뉴욕 증시에서 그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오미크론이 발발됐을 때 노바디 노우스니까 좀 보완해동하지 마십시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쪽으로 그 방향성을 튈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미크론의 실체가 나와야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그 구세주 그리고 산타크로스의 의외를 좀 이렇게 선물을 갖다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장세가 더 기대가 높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 PD께서 오늘 배경화면에 파우치 소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거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심각한 얼굴에서 많이 좀 화색이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어제 그 시청자분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 내용이 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코어 이볼루션이라는 얘기를 잠시 좀 해서 오늘 뉴욕 증시 하이라이트 되니까 코어 이볼루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리고 영향은 오늘 파우치 소장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죠. 그래서 영향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염성이 강하면 요 영향력이 적은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우세종인 델타 변이를 이렇게 추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월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오미크론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종식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뉴욕 그 증시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이런 증시가 오르게 된 병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진전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그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년도의 그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주요 이슈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선과 관련된 3월도에 대선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결과를 좀 말씀드리지 않고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이 내년도의 이슈 중에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전염성이 아니라 풍토병이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은 굉장히 화두를 많이 불러오는 거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풍토병이 되면 감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체제에서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숙주와 바이러스 간의 공생적 관계에 대해서는 코이볼루션 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오늘 파우치 소장이 더 재확인시켰다.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배경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주목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3월에 파우치 소장이 아까 이제 말씀대로 We are almost there라는 그 표현을 썼죠. 고지가 저기 있다. 옛날에 이은상인가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시인께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올해 그 3월 달에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증시에 미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에 1년 만에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 델타 변이가 작년 10월에 진단이 돼서 이것이 그 관심 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세 변이가 이렇게 우려 변이가 돼서 올해 7월 달에 델타 변이가 우세종을 냈던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미크론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그 3월 달에 We are almost there 저 표현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그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됐고 오미크론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파우치 소장, 그다음에 영국의 그 옥스퍼드의 바이러스 관련된 이렇게 전문가가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게 nobody knows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교체설까지 얘기 나왔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자꾸 말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 무한정 내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대선을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국민들의 표심을 신뢰가 이제 불확실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이런 그 교체설 나온데도 불구하고 파우치 소장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은 영향력이 적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봉쇄를 갈 것이냐, 영국, 유럽, 한국 재봉쇄, 그다음에 미국만큼은 재봉쇄 아니고 위드 오미크론이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어제 오늘 아까 그 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600포인트 이상 올랐죠? 예. 50포인트 정도. 오늘은 한 500포인트니까 이틀 연속 이렇게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어요. 네. 방향성을 찾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월가에서 보면 증시에서 방향성을 찾을 때 시청자 여러분 이때의 그 We are almost there와 함께 뉴욕의 증시에서 트리플 R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용어가 이제 있습니다. 그 용어가 3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를 볼 때 현지를 포착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진단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 R에 대한 기대가 되는 속에서 3대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한 배경이다. 그리고 트리플 R에 대해서 하니까 어제 구세주 얘기하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주가가 떨어진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 증시 많이 올랐죠. 예. 그다음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고 중국도 어제 헝다그룹이 결국 디폴트 되지 않습니까? 이자 지급이 이게 안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 이자 지급이 안 된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오히려 깎으로 올랐거든요.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저 헝다그룹의 디폴트 문제가 된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확인되니까 오고 중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가능성이 제로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미크론에서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 PD 유럽을 한번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그래서 유럽을 한번 보시면 유럽 한번 준비됐습니까? 유럽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유럽이 다 올랐죠? 많이 미국도 올랐네요. 올라오고 네. 다 올랐죠? 이게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증시를 해설할 때 뭐 호주의 중앙은행 얘기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이 증시의 새로운 방향성이다. 그것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트리플 R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보면 그런 걸 토대로 투자 포지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증시가 올라갔던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리플 R2에 대한 기대가 이틀 연속 뉴욕 증시 끌어올렸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트리플 R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그 파우치 소장을 바탕으로 해서 네. 자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의 포지션 보면 재봉사는 없다. 근데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오미크론으로 시대를 간다 하면 자 경제에 대해서는 재봉쇄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 그때 나왔던 용의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트리플 R를 한번 보면 주가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한 것을 아실 겁니다. 리플레이션에서 리플레이션의 첫 번째 두 이니셜, 그 다음에 리벤지 스펜딩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보복 소비, 그 다음에 리스토킹 경기에서 보면 재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 세 가지의 첫 이니셜 따서 오늘 파우치 소장이 아주 미미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위드 오미크론 제도로 간다 하는 자 보니까 네. 이것이 트리플 R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첫 번째 R의 리플레이션은 요겁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 않고 골디락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 그때보다는 인플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요건 좀 그때보다는 정도 차이가 좀 낮을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리벤징 스펜딩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정가은 캐스터가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친구인데요. 네. 사실 블랙 먼데이 기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이번에 오미크론이 nobody knows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오지 않았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캐스터분이 신속하게 전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앞으로 산타 이런 그 세일이라든가 이런 통해서는 이커머스 체제를 가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게 산타크로스 랠리가 아니겠습니까? 구세죠. 그런 표현을 좀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연말 쇼핑에 연말 대해서 쇼핑에 대한 짚어주죠. 기대감. 네. 그래서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것이 바로 자, 이런 문제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문제가 적고 코로나 문제에서 소비를 안 했는데요. 자, 이런 것이 불확실성이 거치다 보니까 보복 소비, 보상 소비 체제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이제 미 국민들이 저축률 가지고 좀 따져봤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리스토킹 경기가 다시 자 4분기는 2분기의 성장률이 2%인데 지금 뭐 기저효과 전분기 대비 연율에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기대되는 것이 한 7%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우리 김현석 특파원께서는 8%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딱 나와서 노바디 노스였는데 이 불확실을 거치니까 다시 경제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자 재고가 충분히 있느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자, 이 아우타키 체제를 많이 가졌습니다. 핵심 제품에 대해서 미 국민들한테, 미 기업들한테 핵심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 여건에 관계없이 자, 현대차가 40년, 50년 그 훌륭한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있는데 반도체 하나 가지고 그 40년, 50년 동안 그거를 못 턴단 말이에요. 네. 그게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재고를 좀 충분히 갖고 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도옴니 체제에서 경제가 되면 빠르게 받쳐줄 수 있는 재고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트리플 R에 대한 충족 가능성이 되다 보니까 주가 끌어올리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드 오미크론 시대로 간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플레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공식적 보고서는 원래 네. 저도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사실 이번에 오미크론은 남아프리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그 의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를 뭐 14일 정도에 내놓는다 그럽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신뢰도 보면 파우치 미국의 질병 연구소의 보고서가 더욱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예.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 날 공식적 보고서가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지금 체제에서 파우치 소장이 오늘 강하게 신뢰 있게 오미크론 영향이 적다 하는 얘기를 하면 14일에 발표되는 공식적인 남아프리카의 오미크론 진원지에서 나오는 요 문제도 그렇게 크게 지금의 파우치 소장의 예상을 이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지 네.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똑같은 맥이죠. 자 우리가 보면 테이퍼링은 내년 3월에 끝난다. 네. 그리고 금리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게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제 오늘 새 뉴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체제가 딱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위드 오미크론 체제로 가면 결과적으로 행오버 현상이 우려되는 겁니다. 후유증 현상. 자, 그동안 코로나 문제가 이게 뭐냐?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마약을 준 거거든요. 술을 많이 먹인 겁니다. 그게 이렇게 무제한 통화 공급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취시키고 마약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에서 그 감각이 둔화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경제가 이렇게 정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지금은 경제가 빨라진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마약을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술을 계속 주면 결과적으로 리질런스, 자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을 빨리 깨야 자 어제 저녁 때 술을 많이 드셔도 그 후유증, 행오버를 빨리 깨야 업무가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 오늘 이 행오버 현상 문제에서 빨리 좀 정리하자 하는 측면인데요. 그게 인플레 문제에서 최대 현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현안이다 보니까 테이퍼링 빨리 끝내자. 당초 8개월인데 지금 4개월만 끝내 내년 3월. 근데 금리 인상 문제도 빨리 연계시키자. 내년 3월 금리 인상.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산인데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그 우리 외신 캐스터 분께서 자 근데
또 하나의 잘 포착해준 내용이 하나 중에 뭐냐면 네. 이렇게 테이퍼링을 빨리 가지고 금리 인상 하더라도 금리 인상만 가지고 이번에 그런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가 없다 그랬습니까? 네. 잡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인플레 성격은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부분, 공급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줄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경기가 아주 과열해져서 인플레는 아니거든요. 이 공급 쪽 부분이거든요. 공급 쪽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하는 문제에서 실력에서 중국과 공급망 문제 확대, 러시아 지금 정상회담 끝났습니다만 러시아 공급망 부분 가스라든가 천연 가스라든가 이런 문제 협의 이런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노력을 해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인플레 문제가 공급 쪽 부분에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만 가지고 쉽게 잡을 수는 없다. 네.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 캐스터분께서 정리한 것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위드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서 만약에 인플레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면 그동안의 투자 전략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죠. 네. 그동안은 이제 풀었죠. 유동성 네. 강화제. 지금은 조이죠. 그렇죠. 조이죠. 투자 전략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유동성 할 때 그때 뭐 대형주나 이렇게 해서 유동성과 관련된 주식을 이렇게 하면 지금은 올해 하반기에서부터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자 위드 오미크론에서 세계 경제 최대 문제에서 인플레 문제, 자 테이퍼링도 짧게 한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바로 연결시킨다 하면 인플레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인플레 유망한 것은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뭐 배당주 요새 좀 잘 나가죠. 부동산 같은 리츠 상품, 달러, 희귀연자재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불리한 건 현금, 채권. 채권은 왜냐하면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는 빅테크 관련주도 좀 불리한 주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이게 질문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회색지대 부분입니다. 금 같은 건 과거 인플레 했지거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그 은행 PB들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를 추천했습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5만 달러죠. 그래서 신고가인 6만 2천 달러보다 아직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금값도 그렇게 크게 1,700달러, 1,800달러는 아직 온스당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해칭을 내면 밸류가 확실하다 하는 각도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는 이제 보통 종목을 얘기를 안 합니다는 11월 말인가요? 제 기억은 11월 24일 날 이렇게 그 브레이너 이사 얘기하면서 인플레 문제 하면서 아마 그때에 가장 핫했던 것이 메타버스, 그렇죠. 그다음에 NFT. 그래서 전 앵커가 NFT에 대해서 non fungible token라고 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제 네. 부연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이제 11월 4일, 24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는데요. 삼성전자 그때 주가 한 7만 원대 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삼성전자 팔고 이제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길인데요. 그때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칭이 최대 이슈가 등장한다 하면 그 위에 자 파월을 그대로 임명시켰죠. 브레이너가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이 인플레 파이터로 갔죠. 그렇죠. 그리고 테이퍼링 앞당기죠. 그리고 금리 인상 연결시키죠. 이런 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플레가 가장 핫 이슈가 되니까 인플레는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가치를 형성하는 단계지 확실하게 삼성전자만큼 확실하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좀 사실 저희들은 뭐 그것이 8만 전자, 7만 전자, 10만 전자 관계없이 인플레 최대 이슈라면 그래도 가치가 확실한 한국에서 가치가 확실한 삼성전자가 유망하지 않느냐 하는데 네. 그 후에 한 일주일 많이 동안 좀 올랐죠. 일주일 동안은 좀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7만 천 원대에서 안 좋았던 건 아닌데 7만 전에 그대로 머물러서 이게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에 NFT에 그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달 들어서 좀 상황이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자, 미국에서 파월, 그다음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세계적으로 인플레 문제, 인플레 방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한국의 펀더멘탈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동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조 3천, 그리고 그중에 70% 이상이 삼성전자, SK가는 대형주를 사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달 들어서 7일 만에, 이건 거래일 기준이 아닙니다. 거래일이 4일인가 5일인가 됩니다. 예. 5일 만에 9%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이 대형주가 동학개미부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9일 만에, 거래일 4일 만에 외국인들이 집중 사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9%, 8%,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급등해서 수익률적인 측면은 가장 높았다. 반면에 메타버스라든가 NFT, 일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유튜브에서 많이 취재했던 이런 건 조정 국면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저희들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거의 트렌드가 형성될 때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종목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업종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의 대형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공익성을 많이 갖고 있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업종을,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전앵커 이거 이렇게 앞고 이렇게 폐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5%가 넘게 5% 넘게 올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상품을 좀 강하게 밀어드렸던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국내 증시를 할 때 자, 영향이 없는 호주 중앙은행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꼭 좀 그런 증시를 해설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 파고들어서 현장의 플레이어들의 얘기 사항을, 지금 진전된 사항을 갖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전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딱 뉴욕 증시가 보면 쭉 해서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다 갖다 이렇게 증시를 해설하다 보니까 투자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혼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꼭 좀 방송에서, 저도 마찬가지면 책임 있는 겁니다. 책임 있는 상태에서는 자, 방송을 위한 방송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한 1.4%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예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된 후에 종료가 됐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부분이죠. 네. 우크라이나도 제가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이 항공에서 대통령 군까지 쫙 해서 대우를 뚫어져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진출했던 예. 그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땅도 많고 비옥한 흙터고 이렇게 해서 가장 또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략적 요충지고 가스프롬 같은 유럽의 이렇게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이런 통로가 되는데요. 요즘은 화약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렇게 화약고가 돼서 결과적으로 미중 간 정상회담 지난 날 15일 날,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북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제 진행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생중계를 하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지켜봤습니다. 정확하게 12시 8분서부터 시작돼 있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해서 우리 시간으로 2시간 조금 넘는. 그래서 미중 간 정상회담에 이렇게 바이든과 시진핑보다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네. 제가 짧습니다. 진행 시간이.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강한 것은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네바 협정도 있고 민스크 협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는 2시간 내내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이 푸틴과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이 러시아는 이렇게 구소련 연방에서 이 공화국들을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 다른 공화국과 달리 러시아는 원버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버디. 이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라든가 하는 입장에선 나토 가입을 원하고 EU 가입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친서방 정책.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조금 잠시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1990년도 동서도 통합 과정에서부터 쭉 한번
이렇게 요 자막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때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서방에 대해서 하는 이렇게 그때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9월 소련에서 러시아의 공화국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는 규합, 그 다음에 서방 국가는 더 취합하는 과정에서 나토의 동진 정책이 나왔죠. 여러분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동지니까 뭐 동진 정책이죠. 네. 그래서 동진 정책에서 자 나토의 가국들이 폴란드, 체코, 헝가리 점점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나토, 슬로바키아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입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 러시아의 핵심부 전략 요충부의 가장 7, 8분이면 러시아에 가는 거기까지 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이번에 협상에 추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 경기와 증시의 화약고가 될 우크라이나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과 러시아 모두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이 빨리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의 정상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만큼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분위기는 강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추후에 협상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쪽에 이제 얘기되는데요. 잠시 한번 유럽은 왜 포기할 수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유럽의 국민들의 러시아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때는 70%까지 의존했습니다. 근데 이 가스 터널이 대부분 우크라이나로 지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통합도 지금 폴란드라든가 이런 게 지금 통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까지 빠져나간다? 그러면 유럽 통합이 아주 깨지는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쪽으로 가느냐, 친러시아 쪽으로 가느냐 하면 유럽 국민들의 에너지원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면 각국의 유럽의 정상들이 지도가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푸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버디 얘기는 했습니다는 자 사회주의 맹주 국가가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아직도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사회주의 맹주국가, 공산주의 맹주국가, 스탈린 이렇게 얘기 나오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후발주자인 중국이 시황제 반열에서 사회주의 맹주격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의 일국 일제의 중국의 영화를 찾는 이 과정에서 자 푸틴 입장에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통합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이 용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 앵커 USSR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무엇의 약자입니까? 그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USA죠. 근데 USSR 시청자분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오늘 나왔기 때문에 푸틴이 옛 USSR 영화를 찾겠다. 이건 과거에 떨어져갔던 공화국을 다 흡수해서 소련이 그래서 공산주의 맹주가 되겠는 1970년대 냉전에 지금 제2의 냉전의 교두보를 맞겠다 하는데요. USSR은 United of 네. 그다음에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그다음에 리퍼블리크 이렇게 예. 약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전 앵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다 영리하시니까 딱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전 앵커도 얘기하지 못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 나오지 못한 점을 처음 전에 양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화를 찰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모두가 그리고 미국은 나토의 주도국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는 화약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국제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다면 이 러시아 주도의 오펙 플러스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 사이의 원유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얘기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잘 끝나기를 바랬는데요. 성과 없이 끝나다 보니까 자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 직전에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이 이렇게 지금 매월 열리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의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원유전쟁, 오페크를 주도해서 원유전쟁 가능성이 바로 제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바이든의 입장을 따라갔던 입장이거든요. 전략원유 비축분. 근데 원유 전쟁이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중동의 두바이의 70%를 사용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보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에 치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원은 쉽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자 지금 저 탈원전을 해서 지금 상태에선 태양력, 풍력, 조력은 어떻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 그린피스의 총재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탈원전 정책은 아주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한테 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린피스 총재, 그 총재의 무어 그 총재가 사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감이 좀 굉장히 안 좋아서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입장에서 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원전 복구 정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방송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원유 전쟁 때 탈원전부터 원전을 복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이것이 일시적 연이 아니라 지금의 기후변화라든가 내년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보면 기후변화가 최대 세계경제 이슈다. 인플레 문제가 함께 이러다 보니까 뭐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스를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자 대체 에너지를 생각하고 그게 원전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원전 복구 그다음에 원전 신설 이런 쪽으로 한다. 이렇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증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미크론바의 구세주 랠리 기대감에 어제 오늘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변화를 해보면 좋을지 조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